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3년도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이신 이현정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난 베스트셀러,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그 책 말고 이번에 또 책을 내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거의 10년 만에 이제 네. 나오는 책이고요. 네. 제가 쓴 책으로는 5번째 책입니다. 5번째 책이에요? 네. 저는 3권인데. 거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5번째 책을 냈는데요. 이번 책은 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쓴 네. 부동산 투자의 기본서예요. 지금 보니까 책 제목이 오늘부터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 바로 이 책인데요. 주로 이번에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사실 워낙 이전 책이 베스트셀러이고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또 담으실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책이 벌써 10년 전 책이라. 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네. 사실 이번에는 저는 이제 투자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완전 기본은 거의 안 한 지 꽤 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드님. 둘째 아들이 집을 이제 사게 됐어요. 낙찰을 받게 됐어요. 경매로요? 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나 뭐 일들을 네. 아들의 질문하는 거, 답변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도 모르네? 이런 거를 좀 새삼 알게 돼서 그걸 책으로 엮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드님한테 투자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내용? 노하우라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네. 것부터. 엄마 왜 사람들은 전세에 살아? 왜 나처럼 낙찰받아서 그 집에서 살지 않아? 인감도장은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출은 어떻게 받는 거야? 아주 기초적인 건데 사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 아들이 차를 사려고 했어요. 차를요? 네. 원래 젊을 땐 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22살 때, 지금 2년 전에 이제 처음에 중고차를 사겠다고 네. 중고차 사러 가는데 가서 차를 가져와야 된대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서 자기가 갖고 와야 되니까 같이 차를 가지러 가달라고 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참았어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화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차 사려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겠다는데 그거를 말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차를 사갖고 네. 오는 길에 네. 또 그 차를 마침 못 가지고 와서 다시 같은 차를 타고 올라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차를 샀거든요. 다 네. 차가 올라오기로 했어요. 이제 차를 샀으니까 네. 이번에는 집을 사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했죠. 유도를 해주셨구나. 네. 그랬더니 집을 어떻게 사 내가? 난 돈도 없는데? 라고 한 거죠. 근데 얘가 그때 차 사려고 500만 원을 모았단 말이죠. 네네. 1,000만 원만 모으면 집 사는 법을 알려줄게. 음. 그래서 진짜? 나 1,000만 원 갖고 집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네. 700만 원을 모았어요. 네. 도저히 1,000만 원 못 모으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네네. 그래서 그 700만 원으로 이제 경매를 하게 됐죠. 경매를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생각해보면 엄청난 엄마인데요. 네. 제가 애가 셋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원한 거예요. 집을 사고 싶다. 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음. 그리고 부동산을 뭐 하고 싶다. 네. 이거를 원한 거예요. 근데 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부동산에.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한 것부터 저는 사실 매우 감사하고, 그럼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데, 네. 돈은 안 줘. 돈은 네 돈으로 해야 돼. 잠깐 빌려줬다가 네. 다시 받습니다. 네, 인테리어 할 때 돈이 좀 모자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 들어오면 다시 돈을 받고. 그래서 지금도 뭐 이제 낡은 빌라다 보니까 네. 수리할 일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월세 받거든요. 네. 아이들이 수리비 좀 자기 돈으로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입에 월세금까지도 자기 수입으로 딱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지금 이 책에 쓰여져 있죠. 재밌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아드님한테 가르쳐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정리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아드님의 세대 2030 그 세대를 위한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책이라고 좀 봐야겠네요. 맞아요. 또 이 얘기를 공개한 것도 네.
이유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이 집을 낙찰을 받았는데 작년에 다들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잖아. 지금은 그나마 시장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그때는 작년에 이제 우리 아이가 할 때 엄청나게 오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저한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돈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이제 해서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고 네.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입지는 어디가 좋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저렴한 집은 입지가 안 좋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거 입지 같은 거. 근데 그래도 네. 한 번은 이제 하루라도 빨리 한 번쯤 이 부동산 투자를 경험을 하고 크게 실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지금 시세로 팔아도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경매를 이용을 하면 그 정도의 안전한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뭐 엄청나게 좋고 비싼 집을 사게끔 유도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는 안 들지 모르지만 네. 주변 시세보다 싸서 거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맞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끔 맞아요. 그렇게 아드님을 유도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 아들이 집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반지하거든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엄마 이거 기생충이야. 그러더라고요. 기생충. 기생충 영화 같은. 네. 딱 정말 그랬어요. 네. 그리고 집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었죠. 음. 그렇지만 얘를 리모델링을 하면 조금 더 웃돈을 주더라도 여기에 살고 싶어 하는 실수요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과정을 알려주신 거네요. 네.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처음부터 내 눈에 딱 좋아 보이는 것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남들이 다 더 비싼 가격에 사죠. 차라리 남들이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걸 갖다 내가 바꾸는 과정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네. 오히려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신 맞아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다들 좋은 거 강남 아파트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우리 아들이 나도 아파트 하고 싶은데 너 돈 있어? 없어. 너 얼마 있어? 700만 원.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네. 안 하는 거보다. 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아파트 할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더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아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아파트 값은 더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을 먼저 하고 얘가 이제 전세가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네. 내가 낙찰가가 4,100. 4,100. 네. 4,100인데 전세가 1억. 1억이다. 네. 왜냐면 근처에 이제 전세가 1억 이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은 정말 안 좋았어요. 네. 창문 막 깨져 있고 그래서 싹 다 바꿨죠. 네.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데 한 1,300 정도 들었어요. 1,300이면 그래도 싸게 쓰신 거 아니세요? 그것도 노하우가 있으셨을 것 그것도 같은데. 이제 아들아 네가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네. 돈이 부족하니까 가서 일해라. 아, 그래서 본인 몸으로 몸으로 떼어라? 네, 몸으로 한 300을 떼온 것 같아요. 어. 네. 자기가 이제 철거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막 마루도 붙이고 옆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배웠죠. 그렇게 따지면은 아드님이 정말 지금에 와서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드셨을 텐데 네. 지금은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그럼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집은 마음에 드는 집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걸 아마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월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다음번에는 저 없이도 한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이 물건을 처음 낙찰 받는 때부터 네. 임차인 드리는 때까지 제가 계속 옆에서 코칭을 해줬거든요. 다들 우리 아들이 운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 엄마를 그 다음에 경매 베스트셀러 저자였던 그분의 자식으로서 지금 얻은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돈은 안 줘요. 저는 증여를 반대해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거라고 믿거든요. 네. 그리고 그럴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계속 주면 그럴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네. 스스로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거라는 거를 믿기 때문에 굳이 제가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다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 자식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원래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일할 동안에 맨날 돈에
좀 쪼들리면서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은 맨날 현금 부족하잖아요.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애가 또 셋이다 보니까 네. 너희들은 형제가 많아서 엄마가 다 이제 교육은 해줄 테니까 20살이 되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 라고 해서 20살부터는 용돈이 없어요. 원래. 그러면 지금 다들 스스로 지금 벌고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네, 20살부터는 제가 주는 거는 학교 갈 때 교통비, 학식비, 그리고 학교 등록금. 요거만 줘요. 그래서 만약에 안 쓰면 학식비 갖고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뭐 스파게티도 먹어야 되고, 피자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거의 이제 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해서 경제적으로는 20살 때부터 거의 자립을 했죠. 이번에 아드님이 그래서 낙찰받고 그다음에 수리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수익도 내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는 방식이 좀 달라지긴 하셨나요? 아이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아직은 좀 네,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을 좀 더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물건을 혼자서 한 2개 정도는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더 하고 싶대요, 물건을. 네. 그런데 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7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거 대출을 80%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비규제 지역이고 그래서 대출을 80% 다 받았는데 네. 또 하고 싶지만 두 번째 집은 대출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첫 번째 집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하자. 그러려면 다음 집은 얘가 1년이 된 이후에 취득할 수 있고 수익은 첫 번째 집이 2년 넘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거든요. 네. 두 번째 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다들 우리 부동산 투자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 보면 급하게 돈 벌려고 하지 기다릴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자연스레 기다릴 줄 아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게 급하신 분들이라면 뭐 시간이 많아야 되죠. 투자하려면 물건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시간이 많아야 되고 자본도 많아야 돼요. 네. 그래야 빨리 물건을 한 개 더 하고 3개 더 하고 이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네. 사실 현재 20대는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20대, 30대는 일단 직장에서도 아직 입지가 단단하지 않은 때고 이제 막 취직해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나마 저희 아이는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네, 등록금이 아깝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네. 지금 직장에 다녀요. 근데 24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없죠. 그리고 자기 개발도 충분히 해야 되고 커리어도 좀 쌓아야 되고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에 모든 걸 다 이제 올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젊음을 이용해서 뭐 2년 있으면 어차피 비과세 되니까 그렇죠. 그동안 물건 하나 더 해서 세금 다 내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 수도 네,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부동산 투자가 뭐 직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이것저것 다 경험도 해봐야 되고 뭐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동산의 조기 교육인데 한 10년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고수가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그러기를 뭐 바라지만 그거야 뭐 제 영역이 아니고 물론 본인이 노력도 하겠지만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그 깨달음의 과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어 주신 거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게 뭐 대단하다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직까지는 그렇겠죠.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 자식분께서도 느끼실 거라는 그럴 것 생각이 좀 같아요. 들어요. 네. 일단 본인이 다 법원 가서 낙찰도 받았고 또 현장 답사도 같이 갔고 뭐 은행 가서 대출도 받아봤고 네. 사실 20살 20대 초반에서 겪기 힘든 그렇죠. 경험을 이미 한 번 했으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다. 저도 굉장히 빨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27, 8살에 그거 받았거든요. 굉장히 빨리 받으셨어요. 네, 굉장히 빨리 받았던 사람인데 더 빨리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엄청난 고수가 되겠네요. 대출 받고 엄청 쫄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대출 받고 아니, 내 인생 끝났다. 나 이렇게 대출 받아도 돼? 막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부동산 폭락하면
어떡해? 막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줬죠. 부동산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 그 내용이 이 책에 꼭 다 들어가 계신 거죠? 네. 그 2013년도에 그 유명했던 책으로 인해서 알려지시게 됐는데 일반인들이 경매를 처음에 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경매라는 분야를 통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경매라는 것에 접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그때 이제 불인이 완전 부동산 전혀 모르는 불인이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제 막내를 제가 39살 때 낳게 됐고요. 애가 네. 셋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네. 큰애랑 막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띠동갑이에요. 그래서 막내 낳고 나서 아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큰애가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 교복이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3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 당시에. 엄청 비싸죠. 엄청 비쌌고 게다가 막내가 또 태어났으니까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만 해도 내 가족이 둘이 벌어서 맞벌이 하고 있었으니까 둘이 벌어서 애들 키우는데 그렇게 위협적이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그냥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전세 살고 있었는데 전세 8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냥 원래 이렇게 다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주위 사람 다 똑같이 사니까. 근데 막둥이 태어나고 나서 이거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애들 학원비나 뭐 교복값이나 이런 금액이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한도를 막 넘어서 버리니까 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할 때 이제 경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제 동생이 먼저 경매 강의를 가서 들었고요. 아, 동생분께서? 네. 동생분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그 경매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큰 돈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네. 2009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9년도면 네, 많이 안 좋았을 때. 네,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매라는 게 일단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다니까 무조건 해보자. 라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 그 당시에 마이너스 통장 제가 2천만 원 있었는데 전세금 8천, 마이너스 통장 2천 이게 전 재산이에요. 네. 돈이 없으니까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입찰에 도전을 했죠. 그래서 3주 만에 도전을 했고, 그러니까 진짜 모르고 한 거죠. 그리고 낙찰을 2달 만에 받았는데 그게 이제 첫 낙찰이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고 받다 보니까 네. 전 돈 벌려고 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안 팔리는 집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기가 어리고 아이들이 많고 아랫집에서 자꾸 올라오고 뭐 빌라 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싶은 집을 낙찰을 받은 거예요. 1층에 방이 이제 30평대 아파트, 놀이터 있고 뭐 우리 애들 여기 뜨면 너무 좋겠다 하는 네. 거를 받았더니 1층이라 안 팔리고 30평대라 안 팔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고요. 전세금을 빼니까 당시 대출 많이 해줬어요. 대출 많이 받아서 네. 전세금 빼서 잔금하고 나니까 진짜로 3천만 원이 생겼고 그 돈으로 이제 알았어. 이제 기준층이어야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게 나는 아래층에서 안 올라오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거고 네. 기준층에 25평 미만 물건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 불인이라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 바로 낙찰 2개 받아서 그리고 2달 만에 매도를 해서 3천만 원 종잣돈으로 시작했는데 2달 만에 3천만 원을 벌었어. 그리고 경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3천만 원 중에서 이제 세금 내잖아요. 네. 세금도 몰랐어요. 50% 내는 줄 몰랐어요. 당시에는 50% 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금을 그때 이제 내고 나니까 세금이 어마하구나. 그때부터 이제 세금을 좀 덜 내는 방법들 연구해 가면서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한 거죠. 결국 몸으로 부딪히면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던 것들은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점점 이렇게 고수의 반열로 들어서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요. 아무리 책을 봐도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물건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똑같지는 않죠. 네,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단 부딪혀라. 일단 부딪혔어요. 근데 크게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는 일단 종잣돈은 절대 잃으면 안 되니까 종잣돈을 잃지 않는 것을 반드시 기준으로 두고 크게 수익이 안 나도 좋으니 이제 물건을 계속 해가면서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이고 어떤 물건이 수익이 나는지를 이제 차츰차츰 알게 됐죠. 그리고 일단 내가 뭔가를 한번 하게 되면 그만큼 이상의 지식과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한테도 이 물건이 뭐 대박난 물건 아니고 이런 기회를 한 번, 두 번 가지게 되면 스스로 진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투자자들 중에서 2030 세대들을 보게 되면 대박을 노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시죠. 그러니까 대박을 노리는데 오히려 지금 대박을 노리려다 보니까 완벽하게 뭔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거나 또는 좋은 거를 택하려고 하시는데 좋지 않은 것에서도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경험이 하나 생기는 것만 해도 이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건데. 맞아요. 그 부분이 진짜 되게 아드님한테 네. 정말 좋은 경험 시켜주시고 평생가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을 해주신 건데 지금은 모르신다는 거죠. 아직 모르죠. 근데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 실은 거죠.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지금 아드님도 처음에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빌라 이거 좀 기생충. 싫은데 막 약간 네, 이런 네. 느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더 선호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종잣돈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빌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보시기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빌라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뭐 해주실 말씀이 엄마 입장에서 사실 저도 이제 요새 빌라를 하고 있는데 직접 요즘에 빌라 하세요? 네, 직접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초기 재개발 쪽으로 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전세로 하더라도 전세가와 차이도 좀 많이 나고 네. 그래서 내가 가진 자본이 소액이라면 초기 재개발도 힘들어요. 들어가기가. 시세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내가 종잣돈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일단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지는 괜찮은데 물건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니까 입지는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 전세 들어오고 싶은 실수자는 많지만 집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아서 그 집주인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이미 오랜 동안 임차인들의 생활을 한 집이라면 집 상태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세가로 매도를 할 만한, 물론 리모델링을 해서 매도를 할 만한 그런 물건은 좀 저렴하게 낙찰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물건을 선택을 하시고 입지를 고려하신다면 투자금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입지를 고려한다면 더 열심히 모으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먼저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금 더 벗어나 있더라도 네.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전세가보다 높고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전세가로 매도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빌라 투자도 크게 문제 없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네, 맞아요. 다만 이제 물건의 상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물건들이 만약에 누수가 많이 심각하다 그러면 이거 잡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누수는 저도 경험이 있어요. 네, 누수가 좀 쉽지 않죠. 누수랑 배관 항상 좀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또 네. 오래된 빌라는 약간의 문제들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물건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난 돈이 없는데 좋은 입지 갖고 싶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그거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나는 B랑 사귀고 싶다. 막 이런 느낌? 나는 김태희도 아닌데 그럼 내가 김태희가 돼야죠. 그 정도의 자격이 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선택을 하려고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기왕 김태희가 아니기 때문에 네. B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나랑 맞는 사람을 찾아보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물건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여기서는 그냥 일단 경험 한번 해보자. 네. 이게 맞는 거네요. 네, 다만 종잣돈은 절대 지킬 수 있는 한도를 항상 확인을 하시고요. 근데 경매라고 하면 경매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본인께서 그동안 경험하신 바에 의하면 이게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닐 거다. 그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본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위험한 것 없이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게 법률적 지식이든 네. 지식이든 뭐든 한번 좀 노하우를 좀 풀어주신다면. 일단 권리 분석은 좀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권리 분석. 네,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뭐 대출이 안 나와서 아니면 권리 분석 잘못해서 너무 시세보다 높게 받아서 네. 네, 요거는 이제 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도 초보 때 시세보다 높게 받아서 포기한 적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네. 시세보다 높진 않았는데 시세보다 결코 싸지 않아서 음. 시세 파악하는 게 어렵죠. 근데 경매는 일단 낙찰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많은 중개사 사장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네. 또 지금 데이터 엄청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데이터들도 보고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비슷한 연식에 비슷한 평형에 거래되는 추이 이런 것들 보고 이게 적절한 시세가 얼마인지를 네. 파악을 좀 해야 되고요. 자기 대출 나오는 것도 네. 좀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신용불량자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맨날 현금 서비스 쓰고 그래서 신용 상태가 안 좋은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신용 관리 좀 하셔서 대출 잘 나오게 하시고 또 이것뿐 아니라 아까 명도 얘기하셨는데 네. 명도가 쉬운 집을 골라 하면 돼요. 아, 명도가 쉬운 집을 골라 한다? 네.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떤 집이? 네. 명도를 쉽게 할 수 있는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일까요? 일단 명도 쉬운 집은 네. 보증금 다 배당받는 임차인이 제일 쉽습니다. 보증금을 다 배당받는 임차인이다. 네. 대항력이 있던 없던 자기의 보증금을 다 배당받는 임차인들은 어쨌든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의 보증금을 다 배당받는 임차인이 쉽고요. 또 뭐 보증금을 조금밖에 못 받는 임차인들 아무래도 좀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점유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명도하면서는 정말 많이 만나죠. 정말 정신에 이상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맨날 술에 찌들어 계신다거나 아이들만 산다거나 뭐 노인이 계시거나 병자거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집은 안 해요. 아, 처음부터 안 하신다? 안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 말씀은 현장에 먼저 가서 임장을 해본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의 특이점이 있는지를 주변에 물어봐요. 근데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주위에서. 그리고 현관 상태를 봐도 좀 이상한 집들이 있어요. 아. 소주병이 막 쌓여 있어. 음. 보통은 소주병을 치우죠. 근데 이렇게 쌓아놓는 건 이상하잖아요. 네. 현관이 뭐 남들보다 좀 굉장히 뭐가 막 잔뜩 붙어 있다던가 그러면은 그런 특이점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물어보는 거죠. 수퍼나 뭐 이런 사람 아랫집 윗집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궁금해 하잖아요. 네. 항상 현장 가면 주위 사람들이 막 궁금해해요. 뭐 하나 물어봐요. 혹시 여기 계시나? 뭐 혹시 뭐 괜찮으시죠? 뭐 그러면 뭐가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아이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시면서 경험했던 어떤 노하우신 거잖아요. 네. 그런 임장 같은 거 하실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보면서 뭐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또 있나요? 일단 외관을 많이 보죠. 외관? 네, 왜냐면 저 이런 빌라 같은 거 우리 아들 할 때도 이제 빌라를 계속 했고 최근에는 저도 이제 초기 재개발 빌라를 하고 있으니까 오래된 네. 집들이잖아요. 네네. 외관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많이 보고 네. 현관문이나 샤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좀 돈이 좀 덜 드는 물건이고요.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데 집 상태가 굉장한 큰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명도랑 임장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명도에 있어서 배당받는 임차인이 다 배당받을 수 있다. 네. 이랬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네, 얘기하셨고요. 명도가 쉬워요. 네, 그다음 임장급 같은 데를 가시는 경우에는 그 외관이 조금 괜찮거나 이래서 나중에 수리비용이 적게 든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따져본다. 네, 맞아요. 이것 말고도 또 혹시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이 있나요? 시세 파악이요. 시세 파악.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한 몇 개월째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정체돼 있는 와중에서도 또 거래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또 지역별로 물건별로 어떤 지역은 전세가 진짜 없고요. 네. 또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 남아돌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물건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세팅을 해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이 매도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 건지도 미리 다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리고 나서 시장이 더 오르면은 더 좋은 거고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을 그 정도의 갭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입찰가를 결정하고 와야 돼요. 아, 보면서 입찰가를 네, 결정해야 현장에 된다? 가서 미리 이제 마음을 정하고 가죠. 아, 여기 입찰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야. 이 사이일 거야. 그런데 현장에 가서 아, 역시 입찰가는 이 금액이야. 라고 결정할 때까지 계속 봅니다. 제 주변에서 보니까 입찰을 했는데 계속 폐찰만 한다고 낙찰 못 받는다고 네. 정말 힘들다고 욕심 부려서 그래요. 아, 욕심 부려서 그런 네, 거다? 욕심 부려서 폐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정말 1등만 인정받는 세상. 맞아요. 2등부터 꼴등까지 다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을 써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면 수익을 많이 보려고 더 저렴한 입찰가를 쓰게 되거든요. 내가 욕심을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과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욕심을 버릴 수 있는지 내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정하고 네. 거기서 딱 200만 원 더 쓰면 돼요. 아, 본인이 생각한 금액을 네. 고민 끝에 정하고 최대 정하고 플러스 200. 200. 본인의 노하우신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낙찰이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평균 몇 번 폐차라고 한번 낙찰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런 물건들은 이렇게 우리 아들 같은 이런 물건들은 2번에 한 번 받거든요. 아, 2번에 한 번? 근데 최근에 제가 토지를 계속 하는데 계속 폐차하고 있어요. 토지에 욕심 부리시는 거 제가 아닙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나 봐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지 지금 네. 가늠이 안 와서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또 이렇게 고민하시니까 나중에 또 노하우를 찾으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맞아요. 하네요. 근데 최근에 토지 낙찰가가 감정가 2배예요. 토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일까요? 어쨌든 낙찰가 추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물건별로 조금 많이 다르긴 하지만 네. 귀한 물건들은 또 귀신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높은 낙찰가에 받아가니까 과연 그분들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지 저는 계속 이제 폐차를 하면서 네. 제 욕심을 어디까지 버려야 될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항상 가서 낙찰을 받고 폐차를 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정리하고 복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폐차를 하면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아, 또 물어보는 노하우가 있었겠네요.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 물건 아니고도 다른 물건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이제 입찰을 했고 또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저게 뭐지? 난 봐도 모르겠어요. 네. 토지는 진짜 고수의 영역이라서 네. 저도 토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현지인들은 다 알아요. 그분들이 설명을 해주죠. 아, 여기는 공유지가 뒷배경으로 다 있어서 뒤에 뭐 천평을 그냥 써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구나. 전 법원에서 배우는 것도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다음번에 볼 때도 그 생각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나? 이런 그렇죠. 것도 확인해보기도 주변에 하고. 이제 공유지가 있나 확인을 해봐야죠. 저도 가끔 가다가 지금 말씀하신 이 공유지 관련된 것들이 경매 관련 강의하시거나 하는 분들 속에서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조금 팁이다 네. 라든지 아마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라 네.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꽤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는데 더 높은 가격에 쓴 분이 계셔갖고 이분도 폐차하신 거예요. 궁금해서 또 물어봤어요. 근데 두 분 다 현지인이에요. 저는 외지인인데도 그 가격을 못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 전에 농지를 매도하셨대요. 네. 근데 농지를 매도했는데 또 다시 다른 농지를 사면 대토. 그리고 1년 동안 보유를 하려고 그 높은 가격을 쓰고 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인근의 농지 거래를 확인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공부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어느 분 땅이 너무 멋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면 팔릴 건데 왜 안 팔리나 물어봤는데 그 땅의 일부가 하천부지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런 경우도 제가 한번 들으면서 이런 경우는 또 아는 사람 입장에서 안 사겠구나.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확인을 다 이제 하고서는 안 사겠죠.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게 사실 이제 주거용은 네. 빤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거의 10년 넘게 계속 하다 보니까 주거용은 이제 다 빤하지만 또 항상 모르는 영역이 있으니까 부동산은 정말 끝이 없는 공부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단번에 하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너무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처음부터 일확천금을 노리고 정답을 구하고 네. 여기는 입지야, 입진 여기가 최고야. 어떻게 감히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아드님 사례 얘기하면서 제가 진짜 공감했던 게 지나고 보니까 경험이거든요. 근데 저도 돈이 없으니까 진짜 살고 싶었던 동네보다 못한 데로 가면서 네. 이게 돈 벌 수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벌리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쌓여야지 점점 자기 지식과 그 다음에 수익이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진짜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최고급 한우를 먹겠다고 하지 말고 일단 고기를 한번 맛을 보자는 거죠. 일단 고기가 무슨 맛인지. 고기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최고급 한우를 줘봤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높은 건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고기의 미각을 깨우듯이 네. 부동산의 시각도 깨우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또 감각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정답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때로는 이 방법이 맞았는데 또 어떤 때는 또 이 방법이 맞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아서 다 행복했어요. 뭐 아무 데나 다 해도 다 되니까. 맞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시장은 원래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또 다시 오르고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고 맞아요. 그 자연스러운 거를 뭐 억지로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근데 그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경매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 전 쉬었어요. 낙찰을 못 받겠는 거예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가격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쉬었어요. 푹 쉬고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아,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을 했으니까 견디기 힘든 사람도 물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고점, 저점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몇 년 전부터 고점인 줄 알았는데 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고수도 모르는 게 고점입니다. 어떤 시장에서도 경매를 이용하면 일단 지금 현재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가격이 빠지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저희 아이도 했거든요. 엄마 나 이제 막 시작했는데 부동산 폭락한대 엄마 나 망해? 막 이러는 거예요. 대출까지 받았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네가 대출을 3,800을 받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2,000을 받았어. 네. 그럼 이 물건이 정말 5,800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그럼 나 감옥 가? 그래도 집주인이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최악의 경우는 오히려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은행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결국은 나라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애가 손해를 보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 IMF 때처럼. 네, 맞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 가격에서 떨어져 봤자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을 거다. 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더라고요. 너무 영끌하지 않았다면. 저는 영끌은 반대하거든요. 지나친 영끌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에 대해 공감이 들어요. 지금 아마 대출 연끌해서 행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금리 올라가고 너무 힘들죠.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연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다만 이제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그때는 좀 대출을 좀 많이 받아도 되는데 내가 사는 집이라면 아니죠. 그래도 오히려 현재 너무 안락한 곳에 살려고 물론 이제 지금까지 그런 데 살면은 그 집이 더 많이 오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사실 비정상이잖아요. 너무 연끌해서 그 집이 오르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생업을 때려치고 막 투자에 뛰어들고 근데 이 비정상인 게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런 거를 하신 분들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게 지금 그동안 이어졌던 상황이 표현하실 때 약간 비정상이라고 네.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만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다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힘들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연끌이라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누구나 좀 자기 본업으로 열심히 살고 돈을 모아서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내 집을 살 수 있는 게 정상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집을 사요? 그래서 그거는 기존 세대들이 부동산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상화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젊은 사람들한테 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꼭 좋고 비싼 것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젊은 세대들한테. 네. 아들한테 하는 얘기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젊은 독자님들한테 네. 하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저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9년도이기 때문에 계속 불황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부동산 경매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고 하우스 푸어들. 맞아요. 하우스 포획이 엄청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안 봤어요. 나 이제 할 건데.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불안해지잖아요. 그때 또 신문 기사가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8억짜리, 7억짜리 가격 지금 뚝뚝 떨어지고. 반토막 맞아요. 4억 됐어. 막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맞아요, 나왔으니까 맞아요. 다들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시기였죠. 그렇죠. 근데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게 됐던 건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타이밍 너무 좋았죠. 그리고 계속 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일단 접촉을 하고 경험을 해봐야 그런 좋은 기회도 나한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속에 있을 때는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같이 계속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도 모르잖아요. 네. 저는 17년도에 꺾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올라가니까 좀 걱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뭔 일 생기는 거 아닐까. 그나마 제 예상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네. 크게 막 벼락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 그렇죠. 벼락 쳤나? 제가 보기에도 지금 그 상황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보는 관점도 저 나름대로 경험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뒤에서 추격매수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끌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뭐 버블 아닌 버블을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다시 좀씩 정상화되는 과정, 조정되는 과정. 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서 또 기회가 오겠죠. 그렇죠. 그게 또 낙찰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거고 어차피 뭐 부동산 하는 분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항상 오르니까요.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부동산이 계속 천천히 우상향이 되지 않는다는 건 네. 우리 경제 자체가 존재의 가치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쉽게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 분들은 네. 내가 더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려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내 집 마련을 안 하셨다면 그 타이밍을 그렇게 많이 잴 필요가 없어요. 연끌이 아닌 수준 내에서 내 집 마련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끌이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안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진 마음에 안 않아요. 들어 막. 그러니까 강남이 연끌을 하면 살 수는 있는데 네. 강남이 너무 비싸. 네. 그러니까 난 안 사.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네. 특히 막 반전세 사시는 분들. 돈도 없는데 네. 이제 현금 흐름은 좀 있으니까 그 돈 갖고 다 월세 내고 그게 나중에 내 종잣돈을 그러니까 돌리는데.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죠. 그게 너무 저는 아까워요. 왜냐면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생활 수준. 그것 때문에 나의 미래를 포기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네. 지금은 조금 열악하더라도 나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개 적당한 물건에서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아, 이게 참 어려워요. 네.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누군가는 별로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정답이 없는 건데 어쨌든 근데 저도 그냥 투자를 조금 해본 사람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정님 말씀이 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네. 얘기를 해드려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마음껏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일찍 작은 경험을 시작하라라는 거는 네. 해보면 알아요. 가만히 사놓고 있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 받고 네.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진작 해놓을 것. 이게 5년 금방 가고 10년 금방 가는데 노인이 되면 그때 돼서 생활 수준을 확 낮추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생활 수준 높여서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네. 너무 좋은 곳에서 남들 시선 때문에 아까운 비용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까 그 주거용 주택 경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혹시 그러면 투자하시면서 주거용 주택 말고 오피스텔, 네. 상가, 네. 단독 네. 이런 것들은 좀 해보셨나요? 네, 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경매로서의 매력 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가능해요. 아, 오피스텔은? 네. 아, 상가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상가가 경매로 낙찰받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상가에서는 어쨌든 월세 수익이 나면서 수익을 내는 물건이기 때문에 좋은 임차인이 있어서 수익이 잘 나면 경매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가 시장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막 목욕탕 같은 것도 막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걔네들을 대출을 일으키면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만 작은 상가는 가치가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있어야 되죠. 1,000만 원 이렇게 이 정도 소액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피스
오피스텔 중에서 좀 입지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하시되 뭐 역세권 같은 거? 네, 그렇지만 오피스텔은 뭐 시세 차익을 뭐 역세권은 시세 차익이 나겠지만 원래 오피스텔은 임대용이거든요. 네. 요새처럼 시장이 좋았으니까 주거용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이 가격이 올랐던 거고요. 원래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 네. 염두에 두시고 주택, 단독주택 너무 좋은데 대출이 안 나오죠. 네, 너무 좋은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현금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는 단독주택을 이렇게 잘 리모델링을 해서 네. 임차인들 딱 세팅을 하면 전세가가 물건의 취득가보다 더 높은 그런 단독주택이 많아요. 네. 네. 소액으로는 힘들다. 소액으로는 그나마 오피스텔이 오피스텔 그 입지가 정도? 좋은 오피스텔이 더 훨씬 더 유리하니까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계속 얘기를 해주셨던 아파트나 빌라 네. 이쪽에서 조금 더 노리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수는 있겠네요. 네, 내가 가진 자본의 한도 내에서 네. 하셔야 되니까요. 상가를 이런 분들이 하시면 잘하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딱 보면은 여기 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시는데 최근에는 뭐 공유 주방이나 네. 뭐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규모가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예 이제 배달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상가 뭐 이런 것들도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조그만 배달 전문 상가는 안 하는데 네. 최근에 그런 투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약간 좀 뭐 상업적으로 상가 좀 뭐가 있어야 돼요. 장사를 네, 해보시는데 맞아요. 결국 이것도 지식이네요. 그쵸. 경험과. 이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상가를 보는 눈이 있지, 네. 이제 임차인으로의 경험이 없이 상가를 잘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거용으로 좀 주거용이 제일 쉽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테리어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인테리어도 뭐 예를 들어 싸게 드리는 노하우라든지 또는 임차인들을 좀 들어오게끔 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일단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동네 수준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웬만하면은 거의 올 인테리어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올 인테리어 하면 좀 비싸잖아요. 올 인테리어를 하되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자재를 따로 구입을 하고 전문가를 따로 모셔서 내가 이제 인테리어 업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들이 하시는 일이 본인이 직접 막 도배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도배하시는 분 보시고 도배지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잘 되도록 조율을 하시는 게 그분들이 네. 하시는 일이니까 그분들이 받아가시는 만큼 세이프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안 해본 거라서.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맡기시되 다 보셔야죠. 어떻게 하는지. 아, 일단 맡겨놓고 난 다음에 네, 보셔야죠.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보고 네,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배워야죠. 저도 처음에는 다 이제 맡겼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직접 하니까 훨씬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하고 천장부터 아래로 하고 지저분한 거 먼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전체 올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철거부터 싹 다 드러내고서 흰 도화지에다 그림 그리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조명이나 아니면은 수도꼭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고급 브랜드로. 네. 그런 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디테일한 거를 임차인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세면기 이런 도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좀 좋은 걸로 하면 또 조명이 좀 예쁘면 집이 예뻐져요. 저도 예전에 경매하시는 분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게 주방에 있는 조명 엄청 신경 써라. 네.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수전 엄청나게 신경 써라. 네, 중요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지금 네. 딱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면 임차인들을 그렇게 하면은 알아서 잘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수리가 끝날 때쯤에 아이한테 어떻게 이제 임대를 놓겠니?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를 때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검색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봐. 그 젊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 중에서 지금 많이 이제 쓰는 게 뭐 직방이나 뭐 다방이나 뭐 피터팬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떤 플랫폼을 쓸 건지를 검색을 해보고 그걸 반대로 내면 돼.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서 인스타 감성으로 찍어서 그거를 올리고 그러면 중개사분들도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또 연락이 오죠. 이렇게 해서 전세가를 높여서 우리가 낼 건데 그 인근의 중개사들은 그 가격으로 안 내줘요. 왜냐면 자기가 맨날 하던 게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임차인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해놓고 대신에 이제 중개사분들이 또 그걸 보고 연락이 오죠. 자기가 해보겠다. 그러면 그분한테 하시라고 하고 중개수수료는 들이대 임차인들 가서 보고 뭐 이런 서류 작업하는 것들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도 중개사님이 연락이 오시니까 그런 것들도 요새 좀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젊은 분들이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기회가 없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잘하는 게 많죠. 네, 오히려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도 이게 지금 딱 보이는데 임차인 구하기 되게 쉬울 것 같고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감성도 젊은 감성으로 좀 할 수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 그다음 우리 젊은 분들한테 이런 노하우들을 더 알려주시려고 책도 내셨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와주셨는데요. 젊은 분들한테 우리 2030 세대한테 어떤 말을 좀 전달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하시고 싶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뭐 때문에 그건 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갖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을 찾아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 포기를 해요? 얼마든지 시간을 가졌다는 거는 작은 물건을 가지고 얼마든지 불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젊음이라는 대단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좀 믿고 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주위에서 야 네가 뭐 그런 거를 경매 아무나 하냐? 막 이런 말을 막 해요. 야 부동산 끝났어. 뭐 하던 일이나 해.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나를 믿어주고 나는 충분히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내가 나를 좀 믿어주고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경험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는 항상 있다. 그리고 특히 가족이 말려요. 가족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가족이 말려요. 만약에 가족이 그걸 할 줄 알았으면 이미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처음 시작을 한다는 건 내 주위에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럴 때 내가 나의 스스로의 완벽한 엄마가 되어줘요. 내가 나 스스로한테 넌 진짜 잘할 수 있어 현정아. 너는 끝내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제가 저의 엄마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응원해주는 완벽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감명을 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도 역시 예전에 97년, 98년, 99년 요 당시에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이 내 옆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그쵸. 좋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좀 들었었거든요. 돈은 벌어야겠는데 무엇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극복하느냐고 되게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면서 노력을 하신다면 앞으로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엄마가 해주신 말씀,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그 투자의 좋은 팁 그런 것들을 좀 얻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저랑 얘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모셔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있는 자리에서 다음에도 제가 모신다면 그럼요. 네, 언제든지 좀 나와주셔서 부장님하고 얘기할 때 너무 재밌어요. 그랬나요? 네. 네. 나와주신다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마지막 그 뒤편에다가는 우리 이현정님이 계신 곳,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책 이런 거 관련돼서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불용의 부지런TV 경매의 달인 이영정님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